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버지 상을 치렀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상을 치른 이후에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업보를 쌓으면 안 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 김영석 철학자죠. 그 102세까지 지금 살고 계신 분. 그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산 거는 남은 게 없다고 그래요. 이 102세까지 살은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건 남은 게 없더라. 그럼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게 남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분이 남긴 흔적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유튜브를 많이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그 고민의 과정 같아요. 뭐 저는 뭐 구독자가 3만 한 2천이 안 돼요. 뭐 많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조회수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재테크 유튜브잖아요. 그것도 뭐 부동산 유튜브인데 어차피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채널을 보시고 여기서 정보를 잘 취합해서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그런 점에서 제 채널의 방향을 조금 뭐랄까요? 조금 진지하게 깊게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를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이 정보 채널 중에서 어떤 건 재테크 채널이 인기 채널이잖아요. 뭐 그래서 뭐 3% 주식 채널 3%라든지 뭐 김작가 TV, 심사임당 뭐 그런 게 다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도 넘고 뭐 200만에 가까운 채널도 있고 그런데 3%를 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사임당, 김작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자산을 크게 이루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걸 보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뭐 구독수가 뭐 어떤 경우는 100만도 넘고 뭐 몇십만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안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의 어떤 수준이 어떤 최소한 고급, 중급을 넘어서 고급 수준이 되어야 어떤 방송의 프로를 보고 그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요. 속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뭐 요즘은 거의 주식 방송은 거의 안 보는데 거의 소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거의 소음이다. 오히려 그 주식에서 주는 정보들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대중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집단적인 광기와 히스테리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꼭지에서 물리는 거예요.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재테크 채널을 봐도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부자가 다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내렸어요. 그렇다면 제 구독자가 3만 뭐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 채널을 보고 정말 저를 잘 따라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떤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에는 얼마를 하고 어떤 그런 나이대별로 시기별로 포트폴리오가 다 짜여져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요즘 이제 주식도 많이 지금 저점에서 사 모으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그리고 가격의 관점에서 싸다고 하는 주식들은 다 주워 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채널에 어쩌면 10%도 안 될 거다. 5%, 어쩌면 5%도 안 될 거다. 아마 3% 정도. 전 3% 정도만 저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함께 큰 자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큰 자산.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내 자산을 심지어는 뭐 5배, 10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요. 흐름을. 저는 그 IMF 이후에 뭐 직장 그만두고
투자자로 몇십 년이에요, 이게. 한 거의 25년 이상을 투자자로 살았잖아요. 일반인들하고는 틀려요, 저는. 저는 직장을 다닌 건 아니고, 계속 투자자로 살고, 부동산을 하고, 지금도 주식 부동산 하고, 물론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만, 지금의 직장은 어떤 워라밸을 확 낮춰서 투자 활동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정도의 직장이에요, 사실. 저는 투자가 더 우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간을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큰 자산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큰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도 잡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구독자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거, 공유하고 싶다. 그러나 부동산 유튜브 보면 어느 지역이 좋다. 앞으로 10년 후엔 이 지역이다.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투자처를 제공해 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조회수 확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쪽방 날 수 있어요. 쪽방 날 수 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3,300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4,000 간다고 여기 그 고점에 있는 주식은 마구 추천하다가 다 쪽방 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 그 사이클에서 쉬어줘야 될 땐 쉬어주고, 물건을 축소할 때는 축소해주고, 그리고 내가 현금화할 때는 현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기회거든요. 지금 그리고 만약 현금화했다면 지금 좋은 데 살 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살 게 있어요. 분명히 살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또 다른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후퇴도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 채널의 구독자들, 저는 3% 정도만 저를 잘 따라와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와 또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어느 타임에 어느 걸 사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 못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소수의 그 핵심 독자, 요즘 정치계에서 윤핵관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저 한 PD를 따르는 소수의 그런 그 구독자들만 끌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런 점에서 제 프로그램을 그런 곳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 조회수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얘기를 주로 했고, 가끔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오면 주식 시장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부동산 얘기는 꾸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지, 끊임없이 쓸데없는 소음들을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세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미국의 패권이 약간 약점을 보이면서, 지금 러시아가 치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신냉전의 30년이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세상의 흐름, 정치, 그다음에 한국 어떤 권력의 구조, 한국 지금 우리나라 권력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지금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권력의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럼 복잡계, 우리가 이 세상을 복잡계로 봐야 된다. 복잡계로 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해야 되나, 어느 시기에 해야 되나. 자, 그것을 핵심 구독자를 위하여 그분들이 저와 같이 똑같이 그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되는 거는 저한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의 수련만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의 수련.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떤 시기가 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2020년도 2년 전에 바로 코로나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 전에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그 패권 전쟁을 본격화시킨 게 바로 중국의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거 얼마나 중국이 믿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거기다가 그냥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발생국가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자,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 본격화됐다는 거, 불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바이든이 실수했잖아요. 그 미국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야. 세상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쫓겨나는 그 모습, 그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 궁상맞은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미국도 별거 아니네. 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졌다. 자, 그런 와중에 치고 나온 게 러시아의 영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예요. 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중동을 잡았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이후로 어떤 미국의 패권이 강력한 패권을 유지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나오면서 중국과 어떤 경제 패권을 가지고 다투었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약점을 보인 사건이 아프가니스탄이고, 바로 그 약점을 틈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떤 그 신냉전의 시대에 러시아는 그 예전에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 들어가서는 그냥 그 뭐 국민투표해가지고 주민투표해가지고 바로 병합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을 경계로 두고 있어요. 이 적국의 새 적국을 경계로 두고 있다라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어떤 그 비상식의 나라들을 적국에 두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신냉전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도 녹록치 않다라는 거야. 녹록치 않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 그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파트에다 대고 포를 쏘고 피난 가는 주민들에게 포를 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국의 국민들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자, 이렇게 상상 초월한 전쟁이 일어난다. 자, 우리는 그런 적국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냉전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미중로의 어떤 삼국지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이 패권을 잡으니까 조용히 살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되니까 중국한테 경제 1위를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누르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자원을 가지고 또 세계를 협박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침범하면서 자신의 어떤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렇게 삼국의 패권 전쟁이 결국은 다른 옆에 있는 나라에 결국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쓰나미에 쓸려간다라는 거. 쓰나미에 쓸려간다. 자, 요즘 얘기가 좀 서론이 길어지는데, 요즘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만 보면 안 돼요. 참 요즘 내가 보면은 너무 과간이다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이후에 무슨 공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상승을 한다? 그거는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부동산 꾼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슴에 대고 생각을 한번 양심상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집값이 3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의 20배가 되어버렸는데, 이 구매력의 20배, PIR이 20배가 됐는데 거기서 집값이 더 오른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공급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결국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 복잡계 속에서 이 부동산을 보고 주식을 보고 어떻게 이 사이클상 고점인 가격대에서 무슨 호재도 아니에요. 사실 내용상 보면은 제가 전풀에서 얘기했지만, 이 보수 정권이 잡으면 시장 경제로 가서 공급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들썩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값이 또 폭등한다.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가격의 흐름상 고점이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 주변의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선동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게 홍콩의 항생지수 주봉이에요. 주봉. 이게 지금 전저점이 거의 깨졌어요. 전저점이 깨졌다. 하루에 3%, 4%씩 빠지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홍콩 주식의 급락은 빅테크 주식들, 우리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자, 그런 주식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급락을 하고 있냐면 뒤에서 보시죠.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금 고점이 5,058인데 2,700이면 반토막 났다. 이거 IMF 수준이에요. 지금 IMF 수준.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식도 지금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3,700에서 한 3,063. 거의 600포인트. 그러면 이게 한 20%가 빠졌어요. 20%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중국이 빠지고 있다. 중국, 홍콩이 작살나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빠지겠어요? 바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과 중국의 주식의 폭락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홍콩과 중국 주식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급격하게 흔들릴 수가 있는. 우리의 제2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자,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의 수출도 타격을 본다. 여러 가지로 타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지금도 서울 부동산 가자 외칠 수 있겠어요? 참, 난센스예요, 난센스.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 자, 그리고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무엇이 폭락을 하냐면,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패 우려로 반독점 압박을 받고, 떨어지고 있어요. 자,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왜 상장 폐지가 되느냐? 그건 뒤에서 설명. 자, 일단 14일에 알리바바가 전거래일 기준으로 한 10.32%. 야, 이 알리바바는 거의 대형주인데 10.3이면 투매. 예, 투매예요. 자, 15일 홍콩 항생지수가 3% 넘게 하락. 텐센트도 7%, 메이탄도 8%에서 4% 낙폭 축소. 자, 52주 신저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홍콩, 중국이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그럼 들어가도 되냐?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IMF 때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작살났겠죠? 지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미국에서 퇴출을 하려고 하느냐?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 8일에 5개 중국 기업의 외국 회사 문책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예비 상폐 폐지 명단에 5개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가속됐다. 자, 이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미국 자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예? 당신들의 중국 회사들의 회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나.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은 국가 주권을 앞세워서 자국 기업들이 상장기업 회계감독원의 감사에 직접 응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나가라. 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폭락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홍콩에 있는 주식도 폭락하는 거고, 똑같은 주식들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중국 본토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돼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중국의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털깎기를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막상 쳐들어갔는데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지금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도 함락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전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금융제재로 러시아가 거의 디폴트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물자가 바닥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 5월달 정도면은 뭐 판가름이 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우크라이나도 참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여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전에서 2달만 버티면 뭐 니들 뭐 러시아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군수물자도 못 되고 허우적거리다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시가전은 2달 아주 결상전을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원래 그 시가전에서는 9배 이상의 어떤 그 군사력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시가전은 그 나라 그 침략을 받는 나라가 유리한 거예요.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더 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중국 기업을 뭐랄까요, 상장 폐지시켜서 어떻게 보면 돈줄을 자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털깎기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패권 전쟁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러시아의 어떤 손보기가 중국 손보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양털깎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이게 참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게 중국을 어떤 단속을 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그 수출 시장에 두 번째인데 중국도 뭐 수출을 규제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한 타격이 오겠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지금은 주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뭐 자본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죠. 그러나 자본이 제한된 분들은 이게 사서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의 어떤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2621 뭐 거의 바닥이에요. 이게 전바닥이 2590일이니까 거의 바닥에 다 왔어요. 쌍바닥으로 보면 다 왔는데 물론 여기서 뭐 급락할 확률은 아직은 없다. 별로 없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큰 하락의 봉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큰 하락이 이 박스권을 무너뜨리면 큰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투매가. 저는 그것도 염두에 지금 둬야 돼요. 물론 이제 상승을 여기서 또 박스권에서 또 상승 하락하다가 뭐 내려갈 수는 있어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박스권이 무너지고 자, 이게 24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자, 외국인이 여기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때려가면서 뭐 패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수익이 나니까 어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숏을 위한 어떤 숏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팔 수가 있거든요. 자, 그 팔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미중러의 지금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그 징조가 중국 주식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 주식이 폭락한 것 치고는 우리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선방. 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5천억, 6천억, 뭐 7천억, 8천억 막 그렇게 팔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로 연기금과 개인들이 사는 거로 버티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조 단위로 때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 단위로 때리면 그때는 폭락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바로 미중의 그런 어떤 그 양털깎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 그 중국 주식의 폭락, 중국 주식의 그런 또 주식이 폭락하고 어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중국의 또 기업들이 우리가 IMF 때처럼 우리가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주식도 중국의 회사들도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2,400까지 밀릴 수 있어요. 월봉인데 2,400. 더 크게 밀리면 22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극단적인 전문가들은 2400까지는 보는데 저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 2400까지는 밀린다고 보거든요. 한번 반등은 주고 그게 끝을 봐야 이게 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2400이 가는 트리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그 미중러의 패권 싸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2200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 2600이 깨지고 2600에서 2200이면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다 투매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결국 녹록치 않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기서 2600에서 한 뭐 2400을 가든 2200을 가든 그러면 거의 뭐 이게 어떤 커다란 위기거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격에서 그게 또 오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또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못하겠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몇몇 이론가들의 어떤 그 주술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이론에 치중한 뭐 공급론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 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 초기, 중계나 맞는 거지, 고점엔 그런 얘기가 맞질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여기서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뭐 40 몇 억이니까 50억이 됐다. 역세권 아파트가 뭐 15억인데 뭐 한 18억 20억 됐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특히 강남이 폭등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더 좋은 주거 환경, 강남 같은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산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대한민국,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거 사실 그런 집값의 양극화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라치기 좋잖아요. 그죠? 갈라치기 좋잖아요. 세상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딱 갈라치기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면, 집값이 양극화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 좌파들이 득세하기가 쉬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제가 좌파 우파를 뭐 갈라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또 극단적인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세상을 만들려다가, 지난 정부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런 극단적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그 한국 대한민국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인데 무분별하게 막 주술적으로 뭐 진짜 뭐 신들린 듯이 뭐 무슨 뭐 작두 탄 듯이 막 그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폭등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책임하신 분들이에요. 무책임하신 분들. 예? 제가 뭐 이걸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뭐 논리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호재거리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도 보수가 집권 하면 시장 경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된다는 걸 아는데도 마치 자기가 자기의 그 전개가 맞는다는 식으로 뭐 폭등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폭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반인들이 쫓아가서 부동산 시장에 안 그래도 물량도 없는데 그것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권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아주 뭐랄까요,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주 보수적인 정부에서 어떤 중도 성향의 정부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보니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 소수의 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그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산을 불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내용,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